이번 시간에는 딥러닝 실습으로 패션 애니스트 데이터 세트를 사용해서 이미지 분류를 하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습 도구로는 구글 콜앱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콜앱 창을 여시고요. 네, 오늘 할 주제는 작성을 해보면서 하겠습니다. 패션 애니스트로 데이터 세트를 사용해서 다항 분류를 하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써볼게요. 먼저 엠리스트 데이터 세트는 손으로 쓴 글자 이미지를 모아놓은 데이터 세트이고요. 오늘 할 패션 엠리스트는 위에서 엠리스트가 숫자들을 써놓은 이미지라면 패션 엠리스트는 손으로 쓴 글씨가 아닌 옷, 신발, 가방 등의 이미지를 모아놓은 데이터 세트입니다. 엠리스트와 마찬가지로 28 by 28 픽셀로 된 데이터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따가 보겠지만요. 각 이미지에 대한 레이블이 0부터 9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0은 티셔츠, 1은 바지, 2번은 스웨터, 3번은 드레스, 4번은 코트, 5번은 샌들, 6번은 셔츠, 7번은 운동화, 그리고 8번은 가방, 9번은 부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 패션 엠리스트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이미지를 보니까 여기 있는 이미지가 가장 처음에 봤을 때 잘 드러나는 이미지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네, 여기 있죠? 패션 애니스트 데이터를 소개를 간단하게 했는데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서 레이블화 시켰는데요. 그래서 0번은 티셔츠, 1번은 트라우저, 이제 뭐 바지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부츠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텐서플로우 케라스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세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데이터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학습을 위해서 라이브러리를 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는 텐서플로우, 임포트 텐서플로우를 가져오고요. 별칭으로 tf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데이터 세트, 패션 애니스트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 세트는 텐서플로우 케라스에서 제공하는 데이터고요. 이 데이터를 패션 엠리스트라고 하고 tf.keras 데이터 세트에서 패션 엠리스트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기 위해서 Shift 엔터 누르고요. 네, 좀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딥러닝 실습을 위해서,
런타임 유형 변경을 할 건데요. 여기 런타임 유형 변경에서 하드웨어 가속기를 GPU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GPU로 선택을 했고요. 자, 그리고 GPU 선택하면서 다시 런타임이 초기화 됐는데 다시 한번 실행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할 것은 이제 여기서 그 텐서플로우 케라스 데이터 세트에서에 있는 패션 엠리스트를 가져와서 이 패션 엠리스트라는 변수에 넣었고요. 한번 데이터를 살펴볼까요? 데이터 살펴보기. 데이터를 살펴보기 위해서 패션 엠리스트 아까 만든 패션 엠리스트에 대해서 좀 살펴보죠. 그, 패션 엠리스트 로드 데이터라고 하고요. 실행을 하면 이렇게 행렬로 표시된 패션 엠리스트 데이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레이 형태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여기 이 앞에 있는 데이터는 각 픽셀이고 그 다음에 여기 끝에 있는 이것들은 각각 9번, 0번, 3번, 5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각 레이블에 해당하는 넘버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러면은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죠. 데이터 차원을 확인해 볼까요? 데이터 차원을 확인하려고 이제 먼저 그 엑스트레인 데이터, 훈련 데이터,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레이블들, Y트레인,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 네, X테스트, 이게 픽셀 쪽이고요. 그 다음에 Y테스트는 레이블 쪽 되겠습니다. 그래서 패션 엠리스트를, 아니, 패션 엠리스트, 네, 로드 데이터, 이렇게 하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분리해서 볼 건데요. 분리가 돼 있지만 랭 함수를 써서 이제 xtrain 즉 훈련 데이터의 이제 개수와 또 테스트 데이터의 개수가 얼마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그래서 훈련 데이터, 트레인 데이터는 6만 개, 엑스테스트 데이터는 10,000개. 패션 엠리스트 말고 엠리스트 데이터 개수하고 똑같죠. 좀 더 추가해서 프린트 해볼까요? 예를 들면 엑스트레인의 이제 형태, 쉐입을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엑스테스트 데이터의 쉐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하면 네, 6만 개와 각각 10,000개인데 네, 28 곱하기 28 이렇게 28 곱하기 28 픽셀로 되어 있다고 했죠. 네, 이렇게 해서 데이터의 차원을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이게 우리가 이렇게 행렬로만 보거나 형태로만 보면 대략적인 거만 아는데 시각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보면 예를 들면 한 두 개의 데이터 형태 확인해 볼게요. 그림을 그릴 거기 때문에 매트플립을 좀 가져올게요. 매트플립, 파이플랍, as plt 별칭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plt를 사용하는데요. 이미지 show라는 imshow와 x train, xtrain 데이터, 즉 훈련 데이터에 첫 번째 있는 그 그림은 뭘까를 보기 위해서 이미지 쇼를 했고요. 그 다음에 색깔을 입히기 위해 컬러바를 사용하겠습니다. 이게 이따가 보시면은 이 컬러바는
색상의 정보값을 보여주고요. 색깔은 0에서 255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28 곱하기 28 픽셀 크기가 되겠고요. 일단 그렇고요. 이것만 먼저 실행해 볼까요? 이것만 먼저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신발이네요. 부츠인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아까 위에서 보면 제가 맨 처음에 썼던 9번 부츠, 네, 9번이 부츠였죠. 보면은 지금 훈련 데이터의 첫 번째 이미지가 이제 이 부츠고, 이 부츠가 이제 9번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레이블 값, 그 정답을 좀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프린트하고 이 그림의 레이블이 뭐냐라는 것을 보는데 이 그림을 레이블은 Y트레인의 첫 번째겠죠. 트레인, Y트레인이 같이 있으니까 레이블 값이 뭐냐 이렇게 보면은 한번 실행을 해보면 레이블은 9라고 나와 있는 거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컬러바 같은 경우에 이거 사용하지 말아 볼까요? 이거 사용을 안 하려면 샵을 하면 이제 코드가 실행이 안 되는데 이렇게 실행하면 아까 보였던 오른쪽에 있는 색상 정보값이 안 나오거든요. 다시 한번 실행할게요. 실행하면 여기에 0부터 255까지의 값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이미지는 28 픽셀 곱하기 28이죠. 이렇게 이제 시각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제 코드를 쓸 때 PLT show를 해야 이제 보여주고요. 하나만 더 볼까요? 부츠 말고 하나 더 보자. 또 볼게요. 코드는 똑같습니다. PLT 이미지 show. 아까 엑스트레인 0번째를 봤는데요. 그래서 1번째 데이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컬러바 사용하고요. PLT show 한 다음 레이블 정답 확인, 프린트 레이블. 그래서 여기서는 Ytrain 1번째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키면 네 이렇게 나왔죠. 보면은 이 데이터는 레이블이 9이다. 이게 0번째 원소였죠. 훈련 데이터의 0번째 원소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데이터는 레이블이 0이다. 1번째 원소였죠. 네, 1번째 원소가 0, 레이블 0이다. 0이 아까 뭐였죠? 아까 티셔츠였죠. 티셔츠. 우리가 봐도 티셔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를 좀 살펴봤고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데이터 정규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정규화를 한 이유는 아까 색상값이 0에서 255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잠시만요. 색상값을 0에서 255가 서로 많이 차이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숫자의 간격이 크기 때문에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정규화를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Xtrain 이 데이터를 어떻게 바꾸냐면 원래 Xtrain에다가 나누기 255를 하고요. 그러면은 값이 0에서 1 값으로 되고
엑스테스트 데이터 역시 엑스테스트 데이터들을 각각 255로 나눕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엑스트레인 첫 번째 훈련 데이터의 정규화 결과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되면은 각 행렬들에 있는 원소가 다 보면은 0에서 1 사이 값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규화를 진행을 먼저 하였습니다. 데이터 전처리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모델을 정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만들 학습 모델을 만들어 보죠. 모델 정의하기. 모델의 이름을 사용하고요. 텐서플로우, 케라스, 시퀀셜을 사용하겠습니다. 바로 대괄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층을 만들 겁니다. 인공신경망을 만들 건데, 자, TF 케라스, 이제 레이어를 하나씩 만드는데요. 먼저 플래튼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래튼은 평평하게 만드는 건데요. 그 배열들을 먼저 예, 코드 작성을 하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인풋 쉐이프를 28, 28로 할게요. 이거는 28 곱하기 28 픽셀인 이미지였고, 여기서도 배열상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것을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래튼 같은 경우에 이 플래튼을 사용한 이유는 기존의 28 곱하기 28 그 어레이 배열을 일렬로 정렬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층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 TF, 케라스, 레이어스, 이제는 층을 이제 만들게요. 또 이번에는 이제 플래튼이 아니고요. 덴스를 사용하고 유닛을 통상 128개로 만듭니다. 즉 인공신경망에서 128개의 노드를 만든다는 거고요. 그리고 활성화 함수로는 보통 렐루를 사용합니다. 활성화 이제 액티베이션 함수로 이제 렐루를 사용했습니다. 보통 딥러닝에서 자주 잘 사용하는 함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층으로 TF 케라스 레이어스 또 덴스를 사용해서 층을 만드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것은 유닛을 10개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신경망에서 출력이 나올 때 10개 중에 하나를 분류하는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맨 처음에 드렸다시피 이게 0에서 9까지 10개의 레이블이 있죠. 그래서 그 레이블 10개를 분류하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 층에서의 노드는 10개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주의할 것은 액티베이션, 활성화 함수를 이제 소프트 맥스로 해야 됩니다. 소프트 맥스 함수는 다항 분류에 잘 사용합니다. 다항 분류라는 것은 이렇게 3개 이상의 레이블을 분류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2개를 분류하는 것은 이항 분류라고 하고, 여기서는 3개 이상이 10개를 분류하기 때문에 다항 분류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는 소프트 맥스를 사용합니다. 소프트 맥스나 렐루와 같은 활성화 함수가 궁금한 경우에는 검색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설명들이 다 인터넷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심표를 안 쳤네요. 여기 심표 찍었고요. 심표 찍어서 이제 모델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모델을 만들었고요. 모델을 만들고 실행을 한번 해보죠.
네, 모델이 잘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델을 컴파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컴파일, 모델 닷 컴파일 하고, 옵티마이저를, 그래서 최적화 함수를 tf 케라스에서 제공하는, 옵티마이저스 닷, 아담을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제 로스로 그 손실 함수를 사용함에 있어서 어떤 것을 사용하냐면 여기서는 스파스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 이제 스파스라는 말을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스파스 이게 이제 희소행렬에 관련된 건데 이 희소행렬은 원소 값이 대부분 0인 행렬이거든요. 보면은 방금 전에 봤었던 이러한 각 원소들의 값이 0이 있는 게 많죠. 0이 있는 게 많죠. 잠깐. 여기 0이 있는 게 많죠. 그리고 그 처음에도 0이 있는 것이 많잖아요. 그래서 0인 원소들을 다 계산을 하면 비효율성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희소행렬들이니까 이 희소행렬을 카테고리 이제 범주화해라라는 그러한 의미로서의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스파스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를 로스 그 손실함수를 사용함에 있어서 인수에 집어넣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매트릭스 측정은 이제 정확도로 하겠습니다. accuracy 이렇게 하고요. 모델 컴파일 했고, 네. 다음으로는 모델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서머리. 그래서 모델 서머리를 하면 보면 결과가 시퀀셜 모델을 사용해서 레이어가 이제 먼저 처음에 플래튼을 만들었는데 이제 그때 우리가 들어갈 때 28 곱하기 28을 했잖아요. 그게 784가 들어가고요. 이때 생기는 파라미터는 0개고, 그 다음 두 번째 층으로 댄스를 사용해서 레이어를 만들었는데, 그때 노드들은 128개로 들어갔고요. 파라미터는 10만 개 이상이 발생을 했고, 마지막 층에서 10개로 출력을 하는데, 이때 사용된 이제 파라미터들은 1290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를 좀 그림으로 그려보자면은, 이제, 먼저 처음에 이제 데이터셋을 집어넣죠. 그때 28 곱하기 28에 그 배열을, 글씨가, 이 배열을 이제 집어넣고, 그래서 784개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렇게 노드들이 128개가 됩니다. 그러면은 128개, 여기는 784개죠. 784개인데 128개와의 각각의 이제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는데 이때 생기는 이 네트워크 구성의 개수가 이제 10만 개가 난다는 그림이 굉장히 좀 그렇지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출력이 될 때는 총 10개만 나와야 되잖아요. 10개만. 왜냐하면 0에서 9까지 10개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때 생기는 이제 네트워크 수, 즉 여기선 파라미터가 몇 개가 되냐면 여기서 1290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고요. 그러면 그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트워크 이제 모델이 만들어졌고요. 모델을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모델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학습은 fit 함수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계가 이제 기계 학습, 이게 이제 컴퓨터가 학습을 하잖아요. 그 학습의 이력, 히스토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히스토리 정보를 리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제 히스토리라는函수를 만드는데 이 모델을 피트하고요. 이제 학습시킵니다. 뭘로 학습시키냐면 엑스트레인 훈련 데이터와 Y트레인은 이 X트레인에 있는 레이블이거든요. 학습을 시키고 이제 에폭스는 이제 반복 횟수입니다. 반복 횟수 20회 한번 해볼까요?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물론 더 해도 되지만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 스플리트는 검증 데이터 검증하는 비율 검증 비율은 25%로 해보도록 하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에폭이 이제 반복 횟수가 20분의 1이 이제 실행을 하게 되고요. 보면 여기서 이제 손실함수 값 그리고 정확도 현재 81%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검증에 따른 정확도가 84%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이 화면에서 좀 멈춰서 보면 여기서 이 모델이 학습을 해서 정답을 맞추는 그러한 비율이, 그러니까 정확도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죠. 지금 여기서도 지금 여기는 이제 검증 데이터를 사용한 정확도가 역시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하냐면 옆에 있는 반복을 통해서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에폭을 통해서 20번까지 갈 거예요. 20번 반복을 할 거예요. 그렇죠? 지금 아직 작동하고 있고요. 보니까 14번째. 보면은 네, 반복을 하면서 조금 개선되기도 하고요. 개선되고 있고요.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고요. 이따 그래프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끝났나요? 조금씩 개선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반복 횟수가 이제 20번을 반복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로 이제 이 컴퓨터가 학습을 했잖아요. 그래서 학습 이력 정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만든 거는 히스토리라는 변수였는데 그것의 히스토리 네, 변수 그렇게 정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 학습의 정보가 나오고 여기서 그 밸리데이션 그 검증 손실한 값이 뭔지 처음에는 이제 손실 함수 손실률이죠. 손실률에 대해서 나오고요. 처음에는 52%의 손실률을 보이다가 나중에 17.7%, 그 다음에 정확도는 처음에는 81% 정도 됐는데 점점 늘어나다가 93%의 정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그리고 검증 데이터는 이제 손실률은 0.43이었는데 조금 더 손실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고 정확도 역시 처음에 그 검증 데이터의 정확도 역시 84%였다가 89.3%까지 개선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이제 학습 이력 정보를 확인해 봤고요. 그러면 다음으로는 이제 이 숫자만으로 보지 말고 이, 이 컴퓨터가 학습한 결과를 시각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PLT 사용했었죠. 매플랄리브에. 그래서 사용한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먼저 그림 사이즈를 적절하게 하면 되겠는데요. 18에서 6 정도 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에포크라고 했는데 이제 반복수라고 할 수 있는데
에포크별 정확도를 한번 봅시다. 이걸 그리기 위해서 두 개의 그림을 그릴 거거든요. 뭘 그릴 거냐면 에포크별 손실률, 이제 정확도를 각각 데이터와 훈련 데이터와 그 검증 데이터를 좀 그릴 거거든요. 패스트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 볼 거거든요. 그래서 PLT 서플랫, 이것을 이제 먼저 이제 이 그림을 첫 번째 줄에 두 개를 그릴 건데, 첫 번째 그래프는 어떻게 할 거냐면 뭘 그릴 거냐면 플랫을 시킬 건데, 그림을 그릴 건데, 이제 히스토리 아까 만든 히스토리의 히스토리인데, 여기서는 정확도, accuracy, 정확도를 볼 거다. 여기에 대한 레이블은 정확도야, accuracy라고 하겠고요. 그 다음에 PLT 플롯 또 역시 히스토리. 여기서는 이제 검증 데이터에 대한 정확도, validation accuracy를 보고, 이제 레이블은 뭐라고 달 거냐면,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설명, 라벨은 이제 accuracy로 validation accuracy를 보겠다,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먼저 제목은 accuracy라고 하겠고요. 타이틀로. 그다음에 이제 범례 전에 엑스레이블은 뭐냐면 에폭이거든요. 에폭이어서 에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범례를 달기 위해서 레전드 함수를 사용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것만 해놓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하면 일단은 지금은 이제 다 코드를 작성한 게 아닌데, 근데 여기를 보면요, 그 정확도가 나와 있어요. 제가 오타를 내서 그랬군요. 다시 볼게요. 여기서 엑스레이블 오타가 네, 여기 오타가 아니네. 하고 나서 보면은 이제 이 에폭이 이제 반복수죠. 반복수가 이제 20회를 하게 될 건데, 이때 이 모델의 정확도가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상승하고 있죠. 상승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훈련 데이터의 일부인 이 검증 데이터의 어떤 정확도는 어느 정도 한에서 89% 정도에서 머물고 있는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포크별 손실률을 볼게요. 반대로 지금 아래에 있는 건 정확도가 점점 늘어나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손실률은 어떻게 될까? 점점 떨어지겠죠. 점점 떨어지겠죠. 파란색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서플랫, 그러니까 그래프 첫 번째 줄에 두 개의 두 번째 거.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그림을 그릴 건데, 이제 만들었던 히스토리의 그 학습 이력, 히스토리, 이제 로스, 손실률을 볼 거고, 거기에 대한 마킹으로 그러니까 이제 써주는 걸로 로스라는 말을 써줘라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PLT 플롯 잠시만요. 여기서 치고 PLT 플롯 히스토리. 그다음에 이제 밸리데이션, 그러니까 검증 데이터의 로스 값, 로스 손실률을 볼 거고, 얘 이름을 뭐라고 할 거냐면 벨 언더바 로스라고 하겠습니다. 역시 PLT 타이틀로
제목으로는 이제 여기서는 로스, 손실률을 좀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범례를 하기 위해서 레전드. 이 범례라는 게 이제 이거죠. 여기 이렇게 달아주는 것. 이게 이 레전드 함수를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정말로 그림을 그려봅시다. field show. 그래서 실행을 시키면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파란색에 주목을 하면 파란색은 이 모델이 테스트를 통해서 정확도가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손실률 같은 경우는 당연히 떨어지고 있으니까 정확도가 올라가겠죠. 반면에 그 이거 검증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횟수를 늘려도 이제 늘어나는 아주 조금씩 늘어나는 경향은 있어 보이는데 아주 크지는 않죠. 여기서도 손실도 보면은 별로 개선이 많이 되지는 않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이제 아주 이상적인 그래프는 이 검증 데이터의 정확도도 올라가는 게 좋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과적합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게 기존에 있는 그 데이터로 사용을 했을 때, 정확도가 높아지지만, 검증 데이터도 같이 올라가야, 성능이 더 좋아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데이터를 봤을 때, 거기에 대한 정확도를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 코드로, 이제, 현실률과 정확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스와 에큐러시라는 변수를 만들고 어, 이제 모델 평가죠. 모델 평가. 모델을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evaluate 함수를 쓰고요. 그래서 x테스트와 y테스트 이 데이터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실률은 이제 로스 값이고요. 그다음에 정확도는 이제 ACC로 사용을 해서 이게 여기서 모델을 이벨리에이트 함수를 써서 테스트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손실률과 정확도를 여기 변수에다 담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면 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손실률이 이제 37%고 이제 정확도가 88%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까 제가 여기 파란색 선 있잖아요. 파란색 선은 훈련 데이터, 트레인 데이터를 사용한 정확도인데 실제 남겨놨었던 이 테스트 데이터 있죠. 테스트 데이터, 즉 이런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세트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서 이만큼 여기를 트레인 데이터, 훈련 데이터로 두고 여기를 테스트 데이터로 남겨놨는데 그리고 이 트레인 데이터 중에 이제 25%를 이제 검증 데이터로 나누는데요. 여기 요 파란색 요 훈련 데이터에 대한 이제 정확도가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데 이 검증 데이터 이쪽 무슨 색깔로 할까요? 근데 이 검증 데이터 이쪽은 많이 개선되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이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를 해봤더니 90%가 아니라 이제 88%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이 그 오버피팅이라는 것이 뭐냐면, 여기서 보면은 기존에 있는, 그러니까 그 훈련 데이터, 학습하는 데이터로 사용을 하면 당연히 이제 어떻게 보면 잘 학습을 하겠죠. 하지만 그 학습한 걸 가지고, 근데 이 상태는 주어진 뭐 이른바 이제 문제집을 가지고 뭐 열심히 정답을 보고 풀었어요. 그럼 잘하겠죠. 근데 이제 새로운 문제를 주어졌을 때 중간평가, 뭐 예를 들면 형상평가를 해봤어요. 했는데 실제로 이제 새로운 문제를 받았을 때는 잘 못 푸는 거예요. 이런 상태. 이런 것을 이제 오버피팅 과적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모델은 이 검증 데이터의 정확도도 올라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렇게 검증 데이터의 정확도가 좀 그러니까 개선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새로 마지막에 남겨놓은 테스트 데이터로 이제 평가를 했을 때 이제 정확도가 90%보다 더 떨어져서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88%면 성능이 별로 좋은 성능은 아니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변경 작업을 해야 되겠죠. 모델 네트워크를 구조적으로 이제 변경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학습 기법을 좀 더 추가적으로 적용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레이어를 더 추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개선하는 실험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그 패션 앰니스트 이미지 데이터를 사용해서 이제 분류해보는 실습을 해봤습니다. 네,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